우리는 북남 군사당국 사이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회담이 열리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충돌 위험을 제거하고 긴장 상태를 완화하는 것을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협의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김정은이 지난주죠. 노동당 대회 때 한 말입니다. 대화하자 그랬거든요. 이게 지금 대화를 하겠다는 준비가 돼 있는 건지 국면을 잘 알면서도 왜 저럴까 저희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자,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강석주, 우리 한미를 여러 차례 공탁명했던 강석주도 갔습니다. 떠나갔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에 북한이 관심을 가지는 그때인데 우연찮게 아프리카를 방문합니다. 어떤 대를 인연이 있는지 그것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정봉 한중대 석사 교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은이 대화하자 그랬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지난주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일요일 밤 세 번에 걸쳐 대화하자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건 일단은 세 부분을 나눠봐야 됩니다. 네. 북한 대내적으로 네. 일단 북한 주민들도 이제 유엔 제재가 시작됐다는 것을 이제 알기 시작했습니다. 네. 북한이 괜히 핵실험을 해가지고 네. 제재가 돼서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진다. 네. 그다음에 또 남북 관계 개선되면 뭐 얻어먹을 것도 있을 텐데 남북 관계를 경색시켰다. 그래서 네. 대내 주민들한테 나도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전하고, 네. 그다음에 유엔 제재 국면에서 네.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거기서 이렇게 이탈시킴으로써 네. 제재 국민의 그 균열을 유도하고, 그다음에 대한민국 내부에 네. 북한이 자꾸 핵무기로 우리를 공갈협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남북 대화로 해서 북한을 달래야 된다 이런 네. 여론을 일으켜서 네. 남남 갈등을 일으키려는 겁니다. 자, 그럼요. 이정은 차장. 실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나요, 북한이? 북한이 군사 당국 회담을 하자고 그랬는데요. 네. 오늘 국방부, 우리 정부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네. 애초에 이제 북한 인민무력부가 실무 접촉을 하자는 것에 대해서 네. 비핵화에 대한 북측 입장부터 요구해라, 표명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네. 이런 상태로는 이런 걸 안 하면 너희와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거부 의사도 분명히 했고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잠수함을 통해서건 장거리로 캐시건 하여간 우리가 걱정할 만한 것 아주 빼놓지 않고 골라골라 다 해놓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청와대를 모델로 놓고 공격하는 것도 보여왔잖아요. 그랬죠. 이게 왜 저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갈협박을 심하게만 할수록 우리 국내에서 대화 여론이 나오고, 또 미국도 북한을 좀 달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만들기 위한 것인데, 네. 북한이 성공하는 것이 트럼프 네. 공화당 후보가 네. 김정은하고 대화할 용의가 있다라는 네. 표현이 나올 정도로 네. 북한이 계속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자, 역시 미국이 대선인 것도 관련이 돼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건 북한이 이런 움직임을 계속 보이고 있고 우리는 딴소리 하지 말고 핵 개발을 포기할 뜻이 있는 것을 일단 비축이라도 해라라고 요구했습니다. 북한은 뭐 특별한 답을 내놓지 않을 게 예상이 됩니다만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모두 총괄하는 북한의 두뇌들은 상당히 오래 근무한 게 특징인데 그중에 강석주도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이 강석주가 떠나갔죠. 강석주가 죽었습니다. 네. 이 강석주가 얼만큼 김정일의 신임을 받았다면 네. 저희들이 김정일 정권의 멸망을 네. 판단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로 판단하지만 네. 김정일이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네. 그래서 사주를 보는데 네. 강석주를 사주를 봤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김정은이 김정일이 아버지 김정일이 수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썼는데 네네. 그중에 누굴 가장 아꼈을까 생각하면 그중엔 강석주일 것으로 우리 국가정보원이 과거에 판단했었죠. 그리고 김정일이는 네. 생년월일치가 부정확합니다. 정확히 네. 모르는데 강석주는 생년월일치를 정확히 우리가 파악을 했고 네. 그래서 강석주가 멸망하면은 김정일도 멸망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때 꼽은 사람이 강석주였습니다. 그 정도로 네. 북한에서 김정일한테는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혹시 강석주의 사주가 기억이 나시나요? 좀 생년월일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지금 제 얘기는 사주에 대한 풀이요. 풀이는 거의 맞습니다. 지금 죽은 거 하고 네. 벌써 몸이 아파서 벌써 몇 년 전부터 고생하는 거 거의 다 맞춘 것 같습니다. 네. 언젠가 누구나 가게 되는데 어쨌건 강석주 하면은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를 관통하면서 아주 대표적인 외교 전략가였고 자, 우리가 아주 크게 속았던 것이 있다면 이제 94년에 22년 전에 맺은 북미 간의 제네바 합의였잖아요. 자, 그때 우리를 이제 애매겼던 사람인데 한국도 애매겼고 미국도 골탕 먹였고 그랬잖아요.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변의 오메가 또 원자라는 것이 굉장히 조잡하는 것이고 네. 잘못하면은 화재가 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도 네. 그거를 가동 중단하면서 네. 그러니까 몇 배입니까? 이 네. 1000메가와트짜리 네. 그 2기 건설을 약속받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매년 50만 톤 중류를 주고 네. 이렇게 엄청난 그 대가를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돈으로 따지면은 네. 한 50억 불 여기 저거만 해도 50억 불이고 네. 이거는 매년 1000만 톤 들어갑니다. 1000만 네. 불이 들어갑니다. 1000만 불. 네, 그렇게 엄청난 이익을 받는데 네. 그 회담을 이끈 사람이 강석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원자로 엄청 있는 척 해가지고 이거 핵 활동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잠시 동결하는 조건으로 한국에서 5조 원 이상, 미국에게서 매년 중위로 50만 톤씩 받아가는 신공을 벌인 건데 이것 때문에 한국도 굉장히 섭섭해했잖아요. 그래. 왜 우리를 빼놓고 너희들끼리 하느냐? 그렇죠? 그게 이제 미국하고 북한하고 거의 전쟁 상태까지 갔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영변 핵설을 클린턴 대통령이 폭격하기로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 대통령이 그걸 말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리고 나서는 전쟁할 게 아니고 북한하고 미국 간에 네. 좀 대화를 좀 해봐라. 라고 추천을 하는데 미국이 완강하게 거부를 합니다. 네. 북한은 대화할 의사가 없다. 네. 근데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대화를 하라고 이제 부추기니까 네. 미국이 마지못해서 대화하는 척 했다가 네. 그다음부터 북미 간 회담이 시작되면서는 우리 정부는 창밖의 남자가 되고 네. 회담은 북미 간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나서 나중에 돈은 다 우리가 대부분 다 우리가 내는 그런 바보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 네. 이게 북한의 통미 봉남 전략이 됩니다. 그렇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로버트 갈루치, 1994년에 타결된 북미 간의 제네바 회담 시절 미국 측 대표였는데 강석주와 갈루치 이 두 사람이 결국 결혼을 했던 거죠. 이건 어떻습니까? 이정은 차장.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로버트 갈루치가 회고한 건데 강석주의 외교 협상 스타일을 얘기하고 있군요. 네. 그 표현에 따르면 강석주는 때로는 저속한 표현도 서슴지 않았고 가끔씩 깜짝 놀랄 정도의 솔직함을 내보이기도 했다. 네.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바지를 벗을 거라고 생각하는가 이러면서 협상에서 위협하기도 하고 우리를 네. 발가벗기려 하나 이런 식의 표현을 썼다는 거죠. 네. 자, 일단 과거에 이 북미 회담, 그 90년대 회담을 지켜본 사람은 이 강석주가 얼마나 근데 이 강석주의 경쟁력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20년, 30년, 40년씩 같은 일을 하잖아요. 우리는 순환보직이라고 계속 일이 바뀌는데 북한은 이건 경쟁력이라고 봐야 됩니까? 그렇죠. 예, 북한 외교, 그다음에 정책의 가장 큰 경쟁력이 한 분야에 들어가면은 적어도 네. 20년, 30년씩을 한 분야에 근무하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가 됩니다. 네. 특히 남북 대화를 할 때 네. 우리 대표는 딱 바뀌지 않습니까? 네. 우리 대표가 바뀌어서 회담을 하면은 나중에 가서 이제 뭐라고 이제 핀잔을 주냐면은 네. 당신이 지금 몰라서 그러는데 네. 이 선배들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주 우리를 아주 이렇게 뭐랄까 좀 폄하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네. 강석주는 당시에 가장 역할을 잘할 때가 외교부 제1부부장이었습니다. 네. 차관급이었지만 네. 실제로는 어느 누구도 간섭을 받지 않고 김정일한테만 지시를 직접 받았기 때문에 사실상 외교의 총체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정무 실장님이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근무를 오래 하셨는데 사실은 강석주가 살아서 외교에 관여했던 그 시기랑 대부분 겹치잖아요. 그렇죠. 네. 강석주를 하루에 한 번씩은 생각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강석주뿐만 아니고 네. 북한 외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제 부하 직원들하고 땅을 네. 치면서 참 네. 외교의 천재다 이런 소리를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랬던 강석주 여러 가지 이제 뒷이야기 있을 것 같은데 강석주에게 숨겨진 애인이 있다. 이것도 우리 당국이 파악했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정확한 얘기고요. 네. 강석주가 이제 북미 관계를 이렇게 하면서 네. 영어를 잘하는 여직원 하나를 이제 키웁니다. 네. 그 여자가 최선이고 강석주가 제1부부장 때는 과장이고 네. 최근에는 국장으로 승진한 것 같습니다. 네. 최선희 국장이 애인이고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저 사람인가요? 최선희. 네, 그렇죠. 네, 맞을 겁니다. 네. 저희 기자들도 우리 외교 당국자들도 초기에 최선희를 봤을 때는 굉장히 세련된 영어를 구사하는 여성인데 너무너무 통역이라고 보기에는 고위직처럼 행동해서 과연 누굴까 했다는데 역시 기자는 기자입니다. 네. 맞습니다. 애인이기 때문에 네. 거칠 게 없었죠. 네. 네. 최고의 실력자의 애인이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런데요. 우리 당국이 파악할 정도라면 북한 내에선 다 알고 김정일도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잖아요. 북한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부부장급은 오생무지개, 네. 부장급은 칠생무지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네. 뭔 소리냐면 차관급은 첩이 5이고 네. 장관급은 첩이 7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니까 별로 문제 안 됩니다.
보통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긴 있는데 북한의 최선희가 나 아닌데라고 할 가능성 없다고 자신하시는 거죠? 아이고. 네. 뭐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강석주의 시대는 갔고 그 이후에 뭐 리수용이나 이형호의 시대가 왔다 그래서 많은 이제 예상이 시작되는데 하여튼 새로운 시대가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북한에 대한 보는 시각에 대한 점검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있는데 북한도 외톨이 되지 않으려고 외국에 굉장히 많이 나가고 하는데 역시 아프리카 쪽에 친구가 제일 많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아프리카, 쿠바 이런 나라에 이제 대표단을 보내는데요. 네. 이거는 이제 지금 그냥 내버려두면은 네. 그 나라들도 친한 국가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김영남이나 네. 김영철 당비서를 보내가지고 그 나라가 친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네. 이제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 우간다, 에티오피아, 케냐, 아프리카 방문하고 또 이제 프랑스도 방문하는 건데요. 자, 예를 보겠습니다. 그럼 이정은 차장, 박 대통령이 아프리카 가는데 이 북한의 이제 당국자들하고 동선이 겹치지는 않나요? 우연찮게 아프리카에 있다는 게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네, 우리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게 시기상으로나 일정이 좀 비슷해서 굉장히 우연으로, 그러니까 조금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답변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 25일부터 이제 10박 12일간 아프리카 순방을 가는데요. 일단 케냐라든지 에티오피아, 우간다를 가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것이 특별히 코리아 에이드라는 걸 한다는 거예요. 네. 코리아 에이드가 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새로 출범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아프리카 외교는 무상 원조, 주로 이제 먹는 거에 집중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뭐 문화, 외교,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교육, 어떤 또 의료 이런 것들을 다 총체적으로 복합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바일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의료 분야에서 뭐 환자가 발생하면 어디든 아프리카에 가서 움직이면서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새로운 코리아 에이드라는 걸 만들었고요. 또 아프리카 연합 특별 연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프랑스 네.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가 이제 프랑스와 수교를 맺은 지 130주년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를 또 기념하는 자리가 있는데 지금 상시청문회법 때문에 박 대통령 여러 가지로 고민이 많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프리카 순방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이렇게 공부에 굉장히 집중을 하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 흑백 사진인데 이게 뭐죠? 이거는 지금 프랑스의 예전에 박 대통령 유학 중에 찍은 사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네. 제일 오른쪽이 박근혜 대통령의 대학 시절인가 보군요. 네, 멀리서 자체만 봐도 딱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뒷산 배경을 보니까 그레노블 같습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프랑스에서 유학했던 도시가 그르노블이고 알프스 산 중턱에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저 뒤쪽으로 프랑스 지역의 알프스 만년설 봉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대통령은 이제 프랑스 방문한 것 때문에 또 아프리카 방문 때문에 동선이 겹치지 않았는데 일단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어쨌건 북한의 핵 문제 관련해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안보 정책이 제1 관심사일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과 관련해서 계속 골칫거리한 얘기를 하는데 NHK랑 했던 인터뷰 내용이죠. 자, 한번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오바마 대통령이 최대 관심은 원폭 투하지인 히로시마를 가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얘기는 빠지지 않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뭐라 그랬느냐. 국제사회 핵 군축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북한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을 외면하고 있지만 여전히 또 그대로다. 우리에게는 북한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과 관련해서는 최악의 사례이지만 또 새롭고 위험한 핵기술을 만들어내는 다른 나라들도 있다. 즉 북한을 여기서 통제하지 않으면 핵이 다른 나라로 확산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죠. 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핵을 얘기하는 것은 네.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네. 이란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북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정권 말기가 됐기 때문에 오바마 정권에서 이제 북한을 얘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북한 핵을. 네. 그런 얘기가 국제사회에서 또는 학계에서 일반적이었는데 역시 이란이 해결되고 네. 그다음에 히로시마라는 데를 가다 보니까 결국은 북한 핵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된 것 같은데 과연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저 발언에 얼마나 무게가 실려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있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오바마 대통령이 이제 북한에게 부쩍 관심 갖습니다만 임기 8년 차 마지막 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북한은 조금만 버티면 다음 대통령하고 거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네, 뭐 그렇죠. 철저하게 계산하겠죠. 근데 어쨌건 북한으로서는 친구를 계속 잃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쿠바에 가고 아프리카 가고 뭐 그 정도밖에 증거가 없는 거죠. 가장 큰 그 친구인 중국이 현재 네. 북한에 대해서 유엔 제재를 적극적으로 이제 시행하고 있고, 네. 최근에 러시아도 네. 이제 그 금융 제재부터 해가지고 네. 제재를 하고 또 북한의 그 비자금이 가장 많은 그 스위스에서도 네. 현재 뭐 구자를 동결하고 하기 때문에 네. 북한은 이제 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몇 나라 남지 않는 네. 적도 기니나 네. 쿠바나 이런 나라가 북한을 지원하고 네. 그 나라와 이제 무역 관계를 이제 계속해서 네. 뭐 유엔 제재 국면을 돌파해 보려고 이렇게 이제 궁여책을 이제 쓰는 것 같습니다. 쿠바와 적도 기니다. 참 멀리도 있긴 하지만 결국 서로 국익을 키울 수 있는 교역의 상대가 정상적으로 좀 되게 어렵고 뭐 무기 거래나 뭔가 좀 음침한 듯한 거래가 연상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자 북한으로서도 굉장히 답답할 것 같네요. 이제 이런 아프리카 후진국 입장에서는 네. 북한제 무기가 값도 싸고 네. 값에 비해서 성능이 괜찮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상당히 좋은 무기 공급처고 그다음에 그 무슨 함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좋거든요. 네. 나름대로 그 값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라는 이제 북한과 거래를 해서 얻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친북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결국 하나씩 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것이 북한은 뭐 괜찮다 얘기하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는 당분간 좀 괜찮다는 지적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만 계속 이탈이 생기는데 특히 지난번처럼 괜찮기 때문에 당성이나 출신이 괜찮아서 안심하고 해외로 내보낸 북한의 식당의 조합원들이 또 나온다는데 오늘도 새로운 소식이 하나 또 나왔는데 네. 확인을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상하이에 있는 식당 조합원 3명이 또 식당을 이탈했다. 네, 그 출처가 네. 대북 소식통이기 때문에 네. 아직 뭐 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너무나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3명이고 현재 재상국을 가 있고 네. 중국 정부로부터 이렇게 공적 허가를 받아서 합법적으로 출국했다. 네. 이 정도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네. 뭐 허무맹랑한 소리 같지는 않고요. 네. 그 나름대로 신빙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닝보에 있는 영파에 있는 북한 류경 식당의 조업원들이 탈북할 때 과정하고 좀 비슷하네요. 합법적인 신분 또 여권을 가지고 중국 공안 당국의 동의하에 삼국으로 갔다. 또는 중국을 떠났다. 그런 게 좀 비슷하네요. 그래서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은데 북한이 현재 바로 그 가장 중요한 그 여권을 그 보위부에서 그 통합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 베이징이나 상해에 있는 그 영사관에서 이렇게 통합 관리를 할 거로 생각했는데 네. 북한이 아직까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미국은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많겠습니다만 어쨌건 북한 문제도 급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중국이 이제 북태평양 지역에서 특히 이제 중국 관점에서 남중국해인데 그 지역에서 세력 확장해서 미국의 그 제해권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자, 지금 이제 미국이 그렇게 대항하기 위해서 내놓은 건데 자, 저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드론을 내놨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현재 남사군도까지 미국이 이 작전을 하려면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거리가 멀고 그다음에 이제 병력을 관리하기 힘드니까 앞으로 드론 잠수함, 드론 함정, 그다음에 이제 하늘에 드론 무인기를 이렇게 활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 이런 작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드론이란 말 그 자체가 잠수함은 잠수함인데 무인 잠수함. 그러니까 멀리서 원격 조종한다는 것이고 거기서 무인 비행기를 띄운다. 아, 그렇게까지 할 수 있나 보죠. 다시 한번 저희가 실제 모습은 아니지만 어떤 과정을 통해 되는 것이 영상을 좀 저희가 상상도를 좀 저희가 준비해 봤는데 이렇게 무인 잠수함을 보내놓고 여기서 뭔가를 계속 내보내는 거잖아요. 자, 이 보시는 장면이 무인 비행기입니다. 바로 무인 잠수함에서 나온 소형 첩보 비행체죠. 자, 바닷속에 나와서 저렇게 다닌다. 결국 저런 게 중국이 계속 이 남중국해에 대한 그 제해권 요구하고 또 실제로 이제 산호초를 실제 군사기지화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우리 대통령도 선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있었던 정상회담 내용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옆에 세워놓고 직접 요구하잖아요. 자, 이제 한국도
안보 이슈와 관련해서 분명하게 의견을 밝히라고 합니다. 그 장면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I think, as I communicated to President Park, the only thing that we're going to continue to insist on is that we want China to abide by international norms and rules. Where they fail to do so, we expect the Republic of Korea to speak out on that, just as we do.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중국에 약간 기우는 듯 했을 때 저희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 이제 근본적인 계산을 하고 생각을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센카쿠 헬터 문제든가 남사군도 문제에 있어서 미중 간에 이렇게 대립이 되면은 우리는 거의 과거에는 중립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 저렇게 우리 대통령한테 요구를 한 이후에는 우리 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이제 가지고 미국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남사군도 문제는 우리 수출 선에 뭐 90%가 지나가는 그런 중요한 바로 항로이기 때문에 바로 항해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을 우리가 지지할 수 없고 미국 입장을 지지하게 된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할 때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시선이 약간 달랐습니다. 우리 대통령 그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과 함께 동등하게 지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반대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을 강조했고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은 지금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중국이 국제사회의 어떤 건전한 일원이 되는 데 있어서 잘못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편을 좀 들어서 중국에 좀 따끔한 얘기를 해달라 이라는 식으로 서로 얘기하고 싶은 것을 얘기했는데 그 위에 사실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결국은 북한 문제가 대두가 되면서 중국이 조금 처음에 좀 우리를 좀 싸늘하게 대응하면서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원위치를 했다. 중국에 굉장히 근접했던 것을 원위치했다는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혼자서 뭔가를 결정하기 어려운 그런 나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강대국은 뭐냐. 외교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라가 강대국이다. 그런 말을 하면서 미국이 그렇고 그다음에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랬다 저랬다 할 수가 하기 좀 어렵죠. 상당히 어렵죠. 알겠습니다. 이제 김정문 교수 모시고 이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 북한의 실제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당대회 마쳤고 자꾸 우리한테 회담하자고 제안하고 하지만 여기저기 구멍이 좀 새는 것 같고 돈 압박은 들어오고 그러니까 현 상태의 유엔 제재를 계속 받게 되면 북한 체제가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 의식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미국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제재 공백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 일단은 평화적으로 대화 제의를 하지만 평화적으로 하지만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핵실험을 다시 하거나 SLBM을 다시 발사하거나 해서 미국을 압박을 함으로써 대화의 통로를 열라고 계속 시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정문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